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고 이제 연휴도 다 끝났고 날씨는 참 좋다,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죠. 우리 공부는 하면서 놉시다. 열심히 놀되 공부는 할 건 하고 놉시다. 자, 오늘은 나폴레옹 이야기입니다. 왕비를 농락한 고도이, 나라를 빼앗은 나폴레옹.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드디어 유럽의 역사에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즉, 나폴레옹 그러면은 가장 연상되는 단어가 뭐죠? 영웅. 근데 그 영웅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 그쵸?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제패했죠. 그런 의미라 보면은 어떤 무사로서의 영웅의 의미겠지만은 바로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과 연결되는 인물이죠. 어찌 보면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왕정에 시달리고 있던, 즉 왕에게 피를 빨리고 있던 당시의 유럽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아닐까요? 어떤 그런 혁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차베스죠. 차베스 같은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그는 어떤 백성, 시민들의 꿈을 배신한 거죠. 배신하고 바로 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고 다시 왕을 넘어 황제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럼으로써 그가 벌인 전쟁은 희망의 전쟁이 아니고 결국 땅 따먹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의 재분배의 의미로 다시 편성된 거죠. 그러면서 역사는 다시 발전의 단계로 갈 수 있던 그 시기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겠죠. 역사의 시계는 바로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자, 오늘은 마누엘 고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누엘 고도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자면 어찌 보면 이완용 같은, 이완용이죠.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여기는 이제 친불파죠. 친불파. 스페인어로 아프란세사도라고 합니다. 아프란세사도. 우리 친일파처럼 스페인어도 친불파 명칭이 있습니다. 아프란세사도.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마누엘 고도이. 자, 봅시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가요? 자, 그리고 이제 1792년입니다. 3년 뒤에 프랑스 혁명 정부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즉, 공화정이란 건 뭐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거죠. 그런 나라죠. 그런 정치 시스템이죠. 우리가 공화정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공화국이죠. 그래서 공화국 정치를 선포하자. 위협을 느낀 스페인의 카를로스 4세는 이제 옆에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왕자리에서 쫓겨나나 싶어서 마누엘 고도이라는 인물을 재상에 임명합니다. 즉 왕정 강화를 위해서. 그쵸? 근데 이 마누엘 고도이는 젊은 장교였죠. 역시 모르겠어요. 스페인 전형적인 스페인 잘생긴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젊고 잘생긴 장교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왕비 마리아 루이사의 정부였습니다. 누구나가 공공연히 인정하는 그런 숨어 사는 사랑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개연애죠. 공개연애. 왕비와의 공개연애를 하는 그런 젊은 장교였습니다. 자, 1973년에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죠.
자, 그러자 마누엘 고도이는 더욱더 심한 반동 정치를 펼치면서 계몽주의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고도이는 나폴레옹과 방위 조약을 맺어요. 뭐 이 조약이란 걸 사실 보면 뭐 동등한 조건이 조약이 아니었겠죠. 예? 이미 각각 의뢰 관계는 형성이 돼 있었으니까 당시 유럽 전쟁에서. 그리고는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즉 프랑스가 영국과 싸우려고 하는데 스페인을 끼어들인 거죠. 자,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게 참패를 합니다. 자, 이 스페인은 역시 해변을, 그쵸? 사면이 거의 뭐 해변이죠.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는 참 역사가 바다와 긴밀한 관계가 있죠.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할 때의 대표적인 해전이 레판토 해전이었죠. 레판토 해전. 지중해의 레판토 해전. 그렇지만 그 대제국이 위용을 자랑하던 무적 함대가 영국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죠. 그러면서 스페인은 슬슬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게 다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전에서의 어떤 그런 승과 패가 스페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나폴레옹은 포르투갈, 당시 포르투갈은 영국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영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포르투갈은 거의 영국의 영향 속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포르투갈에서도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렇지만 포르투갈의 그 재배되는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영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포르투갈 경제가 영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 당시에도 영국 연합국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그래서 나폴레옹은 포르투갈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내어 달라고 고도에게 제안을 하죠. 그 대신에 길을 열어주면은 나중에 포르투갈을 정복하고 나서 포르투갈 남부의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퐁템블 비밀협약이라 하는데 뭐 이런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비밀, 즉 나폴레옹과 고도의 간의 비밀협약을 맺게 되죠. 근데 역시 이 영악한 나폴레옹은 결국 전쟁이 끝나고도 포르투갈을 정복하고 나서도 약속을 어기고 스페인을, 즉 같은 연합국이었던 스페인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도의 어떤 막강한 세력에 맞서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아랑후에스 밀란이라는 우리 텍스트는 소요라는 말로 되어 있죠. 모르겠어요. 소요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소요라는 것은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텍스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페인 두 개의 스페인이라는 책의 어떤 지향점이 뭔지 조금 이래 보면은 그 객관성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랑후에스 소유라고 말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이것이 이제 어떤 밀란 뭐 나는 아닌데 어찌 보면 작은 혁명의 개념이었죠. 왜냐하면 그 친불파의 세력에 맞선 스페인 민족주의, 당시는 뭐 왕이 있으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 위정자의 어떤 권력에 맞서서 아랑후에스라는 거는 내가 다음 시태도 근데 그 그림을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바로 아랑후에스 팔라시오 로얄 데 아랑후에스는 스페인 왕가가 여름에 뭐 봄 여름에 어떤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왕궁이죠.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거리,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4, 50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런 조그마하면서도 예쁜 그런 시골 도시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 본문. 고도의 전쟁에 맞서가지고 왕이, 그러니까는 까를로스 4세의 왕위 계승권자, 까를로스 4세의 아들. 이자 후에 이제 페르난도 7세가 되는데 그 왕자를 중심으로, 왕세자죠. 왕세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808년 나폴레옹이 침략하니까는 이제 국왕 일가하고 고도이가 피신을 했어요. 아랑후에스 왕궁으로. 자, 그 지역에서 국왕과 고도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밀란이 발생합니다. 즉, 뭐 이승만이죠. 우리 또 뭡니까? 그 강화도로 인정가요? 응? 강화도로 피신했던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났는데 왕하고 재상은 도망을 간 거죠. 좀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밀란이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 텍스트에서 이제 소요라는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밀란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중심이었거든요.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왜 백성들이 왜 몽둥이를 들고 왕궁으로 침입했을까요? 배가 고팠겠죠. 어떤 정치적인 백성들은 정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우리는 요즘에 굉장히 현대 사회 시민들은 정치에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정치란 것이 가장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정치가 가장 선두 부분 아니에요. 모든 우리 언론의 모든 여론의 모든 부분들에서 가장 중심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그 현대사의 특징이고 이 시기에 근대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근대 초기잖아요. 근대로 이제 접어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백성들은 배고픈 게 문제였죠. 배고픈 게. 왜냐하면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키니까 카를로스 4세는 자, 이렇게 해서 왕들이 항상 그 마지막 승부수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책임 회피죠. 그리고 아들인 페르난도 7세에게 왕위를 선언합니다. 우리 지금 그 스페인 왕의 아버지, 스페인 왕의 아버지 후안 카를로스도 그렇게 했죠. 오랜 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다가 딸이 결혼한 딸하고 사위가 엄청나게 큰 돈을 횡령을 했죠.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래서 필리페 5세인가요 지금? 필리페 5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다시 페르난도 7세를 협박해서 그래서 페르난도 7세는 그냥 왕위를 선을 받자마자 그냥 겨우 그냥 왕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왕관을 다시 벗었죠. 나폴레옹이 자기 형인 조셉에게 스페인 왕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아랑후에스 왕궁입니다. 팔라시오 로얄 데 아랑후에스 왕궁입니다. 굉장히 예쁘장하죠?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예쁩니다. 자, 내가 비디오 링크 걸어 놓은 거는 바로 콘세르토 데 아랑후에스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화킨 로드리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 곡이죠. 아랑후에스 콘서트 한번 나중에 듣지 말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또 유명한 곡이죠. 자, 이제 19세기 초에
일어난 스페인 독립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립전쟁이란 바로 나폴레옹에 맞선 어떤 그 마드리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그 밑에 설명됐지만 게릴라전이죠. 결국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는 당시 유럽 최강 군대였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이끌고 있던 프랑스 군대는 자 그래서 그 뭐 당시 그 뭐 왕들이 그 정치가 그렇게 빈약했는데 스페인 군대가 얼마나 강하면 강했겠습니까? 그쵸? 거의 뭐 이제 거의 패망한 나라야 거의 패망한 나라죠. 뭐 거의 그런 의미에서의 군대라는 거는 뭐 그쵸? 우리와 비교해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일본군과 맞섰던 한국 당시 조선 말기 구식 무기를 가졌던 어떤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그 스페인도 그 정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군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게릴라전이 도시 게릴라전이죠. 도시 게릴라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릴라라는 용어는 스페인에서 나왔죠. 게레로, 게레로에서 게릴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쟁 이야기 조금 또 계속 할게요. 자, 이런 과정에서 1812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까디스는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스페인 남부 도시잖아요. 남부 도시인데 그 엑스트레마두라 지방의 저 끝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적으로 포르투갈에 가깝고 아까 포르투갈이 영국 연합이었죠. 연합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까디스도 굉장히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까디스는 바로 당시 영국의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활동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까디스로 또 피신해 가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 스페인의 최초 헌법이죠.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새 헌법이 공포가 되는데 바로 까디스 그래서 까디스 헌법은 스페인 헌법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헌법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냐 하면은 보통선거제입니다. 보통선거제인데 물론 요즘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남성들 위주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보통선거제. 자 그러면서도 입헌군제 자 왕의 중심이라는 입헌군주제의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입헌군주제. 그렇지만 전제군주가 아니죠. 전제군주가 아니고 입헌입니다. 그러니까는 상권 분립을 주장한 거죠. 어찌 보면 왕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판의 자유. 바로 출판이라는 건 뭐죠? 언론이죠. 언론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외친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책 속에 파묻다 보니까는 어떤 출판의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요즘도 왜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아요? 편집국장들이 자기들 그 편집권을 마음대로 뭐 갖지 못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뭐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21세기에 살지만은 우리가 접하는 언론들, 신문들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냐? 조금 의문시가 되죠? 어쨌든 그런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토지개혁. 토지개혁입니다. 즉 원래 주인이 없었던 땅이 어떤
기득권층이 형성되면서 땅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작 농사를 져야 되는 농부들은 땅이 없는 그런 부조리한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땅은 가진 자와 권력가들이 독차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냥 재산이 많이 붙고, 막 아파트 늘고, 그런 거죠. 자, 이런 불공평의 어떤 기본은 바로 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불공평의 출발은 토지다. 그래서 토지를 개혁해야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간극이라 그러죠. 디페렌시아. 차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은 어떠한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페르난도 7세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게요. 1814년에 참 재밌죠. 스페인 앞에서 어땠어요? 고도이는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 영국을 치러 갔다가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야말로 그냥 박살나버리죠. 근데 이번에는 스페인은 영국하고 손을 잡고 이제 나폴레옹하고 이제 그쵸? 맞서야 되니까는 영국하고 손을 잡고 프랑스를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스페인, 프랑스, 그러니까 구대륙에서는 이제 유럽 대륙 안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어떤 신흥 강자 바다 건너 영국, 이 세 나라는 뭐라고 참 정의를 내리가 뭐할 정도로 끊임없이 애증의 관계라 그래야 될까요? 애증의 관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죠. 이들 관계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손을 잡고 또 배신을 하고, 자, 이런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영국하고 손을 잡고 프랑스를 이제 격파합니다. 저기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의 이름이 슬슬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제에서 쫓겨났었던 왕관 쓰자마자 벗어야 했던 페르난도 7세는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텍스트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그 페르난도 7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 시기에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시민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조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싶은지 간단하게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예요, 그것이. 자, 그리고 우리 그 텍스트 프란시스코 데 고야 언급 그 부분이 있죠. 그 색깔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면 되는데 조금만 내가 몇 개만 좀 체크할 게 있어 가지고, 자, 보면요. 일단 그 프란시스코 데 고야는 아라곤 지방의 평민 출신이다. 자, 아라곤.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 아라곤이 스페인 카스티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언급이 되죠. 즉 누구죠? 이사벨 여왕과 1492년 스페인을 아랍 세력에서부터 통일시킨 카스티아의 이사벨, 그 다음에 아라곤의 페르난도가 결혼을 한 거잖아요. 바로 아라곤이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 경상도 안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라곤의 주수도 사라고사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양반이란 느낌을 많이 주는,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 아라곤입니다. 그래서 카스티아와 아라곤, 카스티아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페르난도가 물론 당시 다 정략적 결혼이죠. 왜 결혼을 했냐 하면은 카스티아는 내륙 지방이잖아요. 내륙의 강자,
아라곤은 일찍부터 지중해로 진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내륙의 부자 딸과 바다의 부자 아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아라곤 일찍부터 지중해 진출해서 뭐 이태리 남부지방 쪽에서 지중해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잘 살던 지역이 아라곤 아라곤이에요. 자, 그러한 전통이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아라곤 출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셉니다. 기가 조금 세죠. 그러니까 또 양반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우쭐거림도 있고, 좀 거들먹거리는 스타일도 있고, 좀 그래서 좀, 뭐 좋게 보면 좀 선이 굵죠. 자, 근데 이제 평민 출신이에요. 자, 평민 출신은 뭡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내가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보니까는 한번 찾아봤더니, 왜냐면 고야가 김어걸이거든요. 근데 김어걸이 유명한 예술가가 베토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출생 연도가 1746년에서 1828년, 772에서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들이죠. 응? 근데 재밌지 않아요? 고야가 1년 더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은 김어걸이 음악가, 작곡가. 또 한 사람은 김어걸이 화가. 베토벤이 좀 더 힘들었겠다 그렇죠? 근데 왜 김어걸이었을까? 물론 저도 뭐 정확한 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기는 보세요. 시기가 혁명, 막 근대화. 그 세상이 이래 되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막 대립하고 섞이고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귀족들 세상이었다면 근대란 건 이제 시민 세력이잖아요. 시민 계급이 이제 진출합니다. 즉 돈 가진 사람들 이제 세상을 지배하죠.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또 노력을 하고 돈이 그러면서 돈이 권력을 사고 이러면서 막 섞이는 거죠. 막 섞입니다. 어떤 이전의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이 막 섞이면서 그럼으로써 막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 그것이 혁명의 힘으로 또 가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의 시기에서는 인간의 그 사상도 자유롭지만 몸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김어걸이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당시의 그 매독, 요즘의 매독과 그때의 매독은 같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즘은 항생제가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성병으로 치부되지만 그 당시에 이 시기의 매독은 치유가 안 되겠죠. 치유가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된 겁니다. 쉽게 전염이 된 거죠. 물론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물론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애들 뭐 이걸 자유롭다고 표현한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역사의 정석은 아니지만 이 둘이 어떤 김어걸이라는 데서 아마 매독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시기도 또 거의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 고야는 바로 뭐 출발은 칼로스 3세에서 궁정화로 시작되지만 대부분을 칼로스 4세,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칼로스 4세와 4세의 궁정화로 진행이 되죠. 내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그럼 나폴레옹 이 시기는 나폴레옹과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시기였으니까는 그럼 나폴레옹 침략가 고야라는 인물은 어떠한 관련을 맺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하고 이 부분 두 부분 숙제로 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은 뭐 SNS로 물어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건강들 계속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